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인생을 뒤바꿀 만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기가 몇 번이나 찾아올 수도 있을 테고요. 얼마 전 저에게도 드디어 그 전환점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건 제 남편과의 이혼이었어요. 물론 결혼도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대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던 시점과 그 이후로의 한동안은 짧게나마 좋은 기억이 있었기에 그 시기마저 나빴던 기억으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좋게 시작한 결혼 생활도 행복의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참고 살아보자며 저를 다독여 보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유를 세어보자면 끝도 없었지만 원인 제공자가 남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시댁이나 남편 놈이나 다 똑같았다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거지 근성을 가진 시댁에 천지분간 못하고 시댁 편을 드는 남편까지 아주 환상의 콜라보였거든요. 그나마 애라도 없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가 있었더라면 또 이만큼 빨리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그 인간을 만난 건 제 나이 딱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물론 그 인간도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었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그렇게 찾고 있던 제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하다못해 식구들까지도 다 인정하던 사실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마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저에게 잘했었거든요. 세상에 정말 네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잘하는 결혼이라고 말했었죠. 그랬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 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사실이 참 신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마음이 식은 건지, 그 시절의 행동들이 다 연기였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인지도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건 부산에 있는 야구장에서였어요. 그때 저는 한창 삼성 야구 경기를 보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힘들게 부산 원정 경기 티켓을 구했는데 같이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던 친구가 집안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경기를 못 가게 됐었죠. 그것도 경기가 열리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급하게 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나 부산 분들 중에서 혹시 같이 경기 보러 가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저는 동성인 여자 팬에게서 연락이 왔으면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연락 온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티켓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쪽지글을 정중하게 보낸 남자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경기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경기장 앞에서 그분을 만났죠. 키가 훤칠하게 크고 훈훈하게 잘생긴 제 또래의 남자분이셨어요. 대충 이미지만 봐서는 제가 연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나이가 저보다 1살 더 어리시더라고요.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 온 김에 오늘 경기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롯데가 워낙에 인기 구단이라서 그런지 티켓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 티켓 구하는데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원래 대구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침 부산에서 동창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 친구들도 만날 겸해서 미리 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온 김에 경기도 보고 가고 하면 너무 좋죠. 저는 오늘 혼자 경기 보게 될 줄 알고 좌절했었는데 이렇게 같은 팬분도 만나게 되고 해서 좋네요. 아이, 제가 더 감사하죠. 티켓값 대신에 제가 오늘 드시는 건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음껏 시키시면 됩니다. 와,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다행히 제가 오늘 한도가 많은 카드를 가져왔네요. 얼마든지 드세요. 저랑 개그 코드가 비슷한 분이시더라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좋아 보였고 말씀도 편하게 잘하시는 데다가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켜 먹고 경기도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경기까지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씨라 경기가 끝날 때쯤 노을이 지기 시작하니 하늘도 예쁘고 분위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9회 말 경기가 끝날 때쯤이 다 되어서 그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급하게 돌아가야 하시는 거 아니면 광안리 근처에 제가 알아봐둔 맛집이 있는데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일정이 없기는 한데 저는 기차 시간 때문에요. 그러면 같이 드세요. 식사하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도 어차피 대구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래도 될까요? 죄송해서. 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한번 보고 가야죠. 저녁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다소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저희는 저녁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고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가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야구는 일주일에 6일 경기를 하는 바람에 늘 이야깃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호감도 없는 사이에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남자친구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종은 음식점이었어요.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우연히 SNS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요즘은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회사만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이쪽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벌써 자기만의 사업을 한다는 게 대견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에게는 보통 자영업, 특히 음식점을 하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술도 전혀 안 마시고 담배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직접 다니면서 재료도 사고 오픈 준비를 하고 낮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생활 방식도 건전 그 자체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야식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 달고 짠 음식, 패스트푸드에 인스턴트 라면까지. 그러다가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된다. 조금 줄이는 게 어때? 나도 알지. 끊어야 하는 거. 근데 일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 이런 거라도 먹어야 사는 낙이 있지. 자기 일하느라 고생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는 건강도 챙겨야 할 나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나랑 야구 보러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다며. 그럼 건강 챙겨야지. 안 그래? 진짜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나랑 놀 거야? 당연하지.
나 자기랑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 볼 거라고. 남자친구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일제 입에도 안 대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으면 저도 같이 자극받을 정도로요. 자기 절제력이 높은 데다 다른 남자들처럼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쓸데없이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저한테 잘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 이외에 본인의 남는 시간은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쓰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제 친구가 네 남자친구는 취미생활이 너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의 모습도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와의 연애도 충분히 행복했으니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이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요. 그런 착각 속에서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던가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알게 된 뜻밖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건 시댁에 빚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빚이 얼마나 되시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작게 하셨는데 실패해서 그때 생긴 거야.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이 갚아서 이젠 한 3억쯤? 아직도 3억이나 남았다고? 빚이 아직도 3억이나 남았다는 이야기에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죠. 갚고 남은 게 3억쯤이라면 도대체 원래 빚은 얼마였다는 건지. 사실 결혼 전에도 시댁이 그다지 여유로운 형편은 아닐 거라는 짐작은 했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대충 집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딱히 결혼할 사람의 집안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에게는 남편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의 여부만 중요했거든요. 결혼 전에 몇 번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도 그냥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 없이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 같아 보였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빚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기에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니, 우리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었으니까. 당신도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 당황스러워서 묻는 제 질문에 남편은 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묻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할 때 서로 상대 부모님한테 빚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대화를 하다 우연한 기회에 말할 기회가 생기면 나오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액수는 서로 미리 상대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요. 한참 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걱정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부모님 빚은 부모님이 다 갚으실 거야. 우리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잖아. 정 안 되면 나중에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지금 사시는 집 팔아도 해결한다고 하셨어. 지금 사시는 집 팔면 어디로 가시게? 그리고 그렇게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에 하시지 않았을까? 글쎄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빚 때문에 나나 내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어. 도와달라고 하신 적도 없으셨고. 그랬는데 결혼까지 한 지금에야 더 말할 것도 없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한테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가 걱정할 일은 전혀 안 만들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죠.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정확히 얼마를 버시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와 그럭저럭 생활을 할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단기로 일을 구해서 하시는 것 같았고요. 어쨌든 빚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넘길 수밖에 없었죠. 결혼 전에 미리 알았다면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봤을 일이었겠지만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그렇다고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시댁에 있는 빚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그 말과는 다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에는 자꾸 도와드려야 할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생활비나 용돈을 달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한데 가족 모임을 하거나 따로 뵙는 날이면 은근히 저나 제 남편이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식사비나 커피값 같은 것들이야 저희도 같이 먹는 거고 부모님이건 시부모님이건 자식이 대접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소하게 먹는 간식값, 말하자면 지나가다 갑자기 편의점에 들러서 사는 생수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단 한 번을 먼저 결제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물건을 집어들고 굳이 계산대에 먼저 가셔서도 저희가 계산을 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부터였어요. 시아버지가 아파트 주차장 쪽 쌓인 눈을 치우시다가 잘못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도 마침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함께 갔었죠. 1층 로비에서 접수를 했더니 접수증을 주면서 결제부터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접수증을 주시는 거예요. 들었지? 결제부터 하고 오면 된다고 하는 거? 네? 아, 네. 우리는 먼저 위층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거기 앞에서 만나자. 아유, 힘들어서 가서 의자에 좀 앉아야겠다. 네, 먼저 가 계세요. 그런데 접수증만 주시고 카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뭔가 병원에 사람도 많고 시아버지도 편찮으시니 두 분 다 정신이 없으셔서 카드를 주는 건 잊어버리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나서 병원비 내드렸으니 달라고 하기도 못해서 그날은 그냥 효도한 셈 치자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병원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뭐랄까. 이제 와서 뒤늦게 카드를 달라고 하기도 조금 이상해져서 그냥 제가 계속 내게 되는 거 있죠? 그냥 맨 처음에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를 안 주셔서 지금까지 병원비를 계속 제가 결제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랬어? 정신이 없으셔서 잊으셨나 보다. 솔직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결제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병원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 아니면 당신이 내 카드 가져가서 굵은 줄 아신 건가? 그럼 결국 아들이 병원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핑계에 조금 어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는 계속 우리가 내드려야 하는 거야? 에이, 아니지.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됐으니 내드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의 대답이 미심쩍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이런 종류의 일에는 다음부터는 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는 걸요. 보통은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조차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당연히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었지만요.
가족여행을 갈 때 여행 경비는 또 당연히 저희가 내게 되더라고요.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정도는 그래, 우리가 돈 내서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번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셨죠? 그래, 너희 엄마가 친구들한테도 입만 열었다면 자랑을 해야 되더라. 우리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 거니?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제 국내는 하도 많이 다녀서 우리도 가까운 일본이나 한번 나갔다 올까? 온천도 하고 오고 좋잖아. 우리 며느리 생각은 어떠니? 저번에 저희랑 함께 다녀온 여행이 너무 좋았다면서 시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음 여행 계획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일본도 많이들 가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저기 패키지인가 뭔가 지원이 네가 좀 찾아서 예약해봐라. 그걸로 가니까 딱 좋더라고. 저한테 아예 예약을 일임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패키지 여행이라도 현지에서 소소하게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비라든가 자유시간에 쓸 본인 간식거리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본인이 쓸 용돈 정도는 보통 본인이 환전을 해가고요. 환전을 미리 안 해왔다고 치더라도 요즘은 신용카드로 다 결제가 되니까 카드만 있으면 크게 어려울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됐을 때도 두 분의 지갑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비용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 드시는 간식거리에 심지어 집에 돌아올 때 공항에서 샀던 기념품까지도 전부 다 저와 남편이 계산을 했죠. 환전을 안 해오셨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카드로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못 들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몇 번 말하다 지쳐 말았고요. 그런데 이게 여행지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희랑 함께 어디를 갈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왔구나. 네? 어디 잊어버리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집에 두고 왔어. 내가 나오다가 아무래도 지금 입은 옷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방을 바꿔 가져오는 바람에 거기 안에다 두고 왔어. 이제는 본인이 쓰실 개인적인 물건을 사실 때도 계산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돈이 없으니 결제를 해라. 이 뜻이었어요.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저도 척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어이도 없고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도 그 사람은 정작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더 열받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과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이 계산을 하셨거든요. 식사 자리든 차를 마시는 자리든 두 분을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든 뭘 사러 가든 간에 말이에요. 오히려 가는 길에 둘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꼬박꼬박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는 편이었어요. 그걸 안 받아 챙기면 모를까. 남편은 넙죽넙죽 잘도 받았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우리 생각해서 주시는 건데 왜 안 받느냐고 하면서요. 양가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진짜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결제하시기 전에 당신이 미리미리 나가서 계산 좀 해. 매번 부모님이 내시잖아. 오늘도 아빠 생신이라고 만났는데 아빠가 결제하시고. 아니, 나도 당연히 내가 내려고 했지. 근데 장인어른이 아까 담배 피우러 간다고 하고 중간에 나가셨을 때 이미 계산을 다 하셨다는 걸 어떡해? 그럼 당신이 처음에 그 전에 눈치껏 더 빨리 나가서 계산을 하고 오라고.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본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남편은 말로만 양가에 똑같이 한다 어쩐다 하면서 본인이 정작 양가에 하는 태도는 딴판이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가게도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경기도 많이 타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어서 앞일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안 좋을 때는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음식 맛도 그대로였고 남편도 여전히 열심히 가게에 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딱히 이유가 없었으니 해결책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차츰 나아지겠지 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딴에는 나름대로 레시피 개발도 하고 비용도 줄여보려고 직원도 줄이고 해봤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매출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적자나 안 보면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거의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생활비라도 줄여야 할 판인데 이 와중에 남편은 철없이 애까지 낳자고 하더라고요. 이것 봐봐.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이번에 영훈이가 낳은 아들이야. 귀엽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다. 우리도 아기 낳자, 어? 나는 딸도 좋아. 뭐래,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아기야. 뜬금없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 노산이야, 우리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당신도 당신이랑 나 닮은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 정말 그 철없는 소리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기 낳을 때야? 당신 가게도 안 되는데 가게 문제라도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생각을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 이사도 못 가게 생겼어. 이사를 왜 못 가? 그때까지는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이사보다도 더 급한 게 아기 문제지. 이사는 아무 때나 갈 순 있어도 아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때놓치면 가지고 싶어도 힘들어진다니까. 현실 감각 있는 척하면서 정작 현실 감각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딱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 각자 출근지 거리 문제도 있어서 원래 한 3년 정도만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가게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사도 못 가게 생긴 판국이었어요. 누구는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귀염니 노산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야근 수당도 수당이었고 이제는 직장에서 진급에 밀릴 수도 없었습니다. 무리해서 프로젝트까지 맡았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몸살까지 나더라고요. 살다 코피가 터져본 것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휴지로 코피를 틀어막고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 웬 해골이 하나 있더라고요. 죽어라고 안 빠지던 몸무게가 아마 최근 들어서 7kg도 넘게 빠졌을 거예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김치를 갖다 주러 오셨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쁘기도 했고 제가 봐도 제 꼴이 너무 엉망이라 괜히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친정에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경비실에 그냥 맡겨놓고 가겠다고 오셨다가 저랑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아빠는 너무 속상해 하셨죠. 그주 주말에 전화를 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 친정에 좀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함께요. 그래서 친정에 갔더니 부모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임서방 가게도 많이 어렵다고 하고 너 얼굴 반쪽이 다 돼서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쓰러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랑 의논을 좀 해봤어. 무슨 의논이요? 너희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갈 돈도 없다며.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희 가고 싶은 집으로 가라고. 네? 부모님의 말씀은
5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가게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태라 더 이상 아파트 대출이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짜내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기는 했지만 이자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곳에 몇 년 더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제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별의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뜻밖의 소식에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얼굴이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누가 보면 날개라도 달린 사람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싹 해결되었으니 앞으로는 다시 아무 걱정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 그때쯤 저는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전날 시댁에 들릴 수 있냐길래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 주쯤 들리겠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며 여기까지 직접 오셨지 뭐예요. 저는 무슨 급한 할 말이 있으시길래 싶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제가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이 네 친정에서 5억 아파트 해주기로 하셨다면서? 네, 부모님이 저희 힘들게 지내는 거 안타깝다고 감사하게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아무래도 딸 자식 고생하는 건 아들 고생하는 거랑 또 마음이 쓰이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소식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니? 돈을 쓰는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순서대로 해야 하는 법이야. 무슨 순서 말씀이세요? 저는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순서라뇨.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한마디로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아파트 받아서 팔고 우리 집 빚부터 갚자고.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자는 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결혼했으면 이제 양가 자식 아니냐. 친정 부모나 시부모나 똑같은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 생각해야지. 매달 나가는 이자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빚을 남겨놓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게 뭐냐. 돈 있으면 빚부터 청산하는 게 맞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로 그 빚을 갚아요? 니들만 잘 살면 좋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 돈으로 너희만 좋은 데 이사가서 살면 너희도 마음이 안 편할 거 아니냐.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명언이더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벙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앉아있으니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로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냉수를 한 잔 마시고 났더니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더니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금세라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또 본인 부모님은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솔직히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 우리야 아직 젊으니 살 날이 창창한데 부모님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
지금 겨울에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집에서 고생하시는 거 계속 마음 쓰였는데 우리만 좋은 집 가서 산다고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시부모님의 말보다 더 어이가 없어져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 네 부모 따질 것도 아니잖아.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 이사 가는 거 미루고 그 돈으로 두 분 빚부터 갚아드리자고 말했어. 뭔 소리야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두 분 빚은 두 분이 알아서 한다며? 아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으로 왜 시댁 빚을 갚아야 하냐고. 우리 부모님은 뭐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주신 거야? 빌 2억도 아니고 5억이야 5억. 그 큰 돈을 딸 자식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사라고 주신 거라고. 애초에 그 돈이 왜 나왔는데? 누가 땅 파서 나온 돈이래?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그만한 여유가 되니까 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편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걸 어떻게 쓰든 우리 마음이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정말 우리끼리만 좋은 집 가서 잘 살아도 마음 편하겠어? 무슨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는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주지. 이 집에 시집을 온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일은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역대급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남편 놈의 저 말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헛소리를 말라는 대답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은 빈정에 상해서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았어. 나도 다음 주 명절에 처가에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내 돈, 네 돈 따질 거면 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앞으로 나는 우리 집, 당신은 당신 집 가. 내 돈, 네 돈도 칼같이 나누고. 남편 놈은 저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얼굴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저는 그야말로 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았던 건 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참아줄 이유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어졌고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게 이제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똑같이 당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그 복수국의 제일 처음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간 비싼 고깃집에서였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세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머, 잔고가 없나 보다. 여보, 당신 카드 좀 줘봐. 뭐? 잔고가 없어? 오늘 모임을 하기 전 저는 신용카드는 놔두고 체크카드는 잔고를 모두 다 빼놓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당연히 결제가 안 됐겠죠? 남편은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본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어요. 둘이서 한참 카운터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자니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왜 결제가 안 돼? 저희 둘 다 카드에 돈이 없네요. 요즘 이 사람이 수입이 거의 없어서 저희도 지출이 빠듯하다 싶었는데. 엄마 카드 없어요? 아빠 거나?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재촉을 하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시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참, 결혼 생활 내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제를 한 게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상습적으로 카드를 놔두고 다니거나 카드의 잔고를 빼놓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와의 식사 자리를 점점 피하시더라고요.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댁 핸드폰 요금에다 공과금까지 은근슬쩍 저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정말 말이 안 되게도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시댁 공과금은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어려워하셔서 남편이 직접 내드리던 걸 본인도 매번 확인하기 귀찮다면서 대뜸 저희 생활비 통장에 연결을 한 것이었고요. 시부모님 핸드폰 요금은 남편이 그 후에 새 폰으로 바꿔드리면서 또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죠. 시부모님 계좌로 옮기겠다더니 계속 귀찮다며 차입비를 미루다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곧장 그 자동이체를 해제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당신 혹시 우리 부모님 공과금이랑 핸드폰 자동이체 나가던 거 해제했어? 내가 저번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빨리 통장 옮기라고. 아니, 그렇다고 그걸 말도 없이 해제해버리면 어떡해.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이참에 옮기면 되겠네. 아니면 당신 개인 통장으로 옮기든가. 알아서 해. 뭐? 정말 이럴 거야? 참, 할 말 또 있어. 우리 이제 생활비도 반반씩 하자. 우리 원래 저축은 당신이 번 돈으로 하고 생활비는 내 돈으로 했었잖아. 똑같은 비율로. 그런데 요즘은 당신이 수입이 없어서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생활비도 똑같이 나눠야지. 명세서 내가 뽑아놨으니까 확인해. 그제서야 남편은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쥐도 사람이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깨닫는 게 있었겠죠. 무슨 반반이야. 부부끼리 정없게 말이 돼? 부부끼리 정없게 내 돈, 네 돈 칼같이 나누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명절에 각자 집에 가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이제 우리 효도도 셀프로 하기로 했잖아.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제가 내민 명세서 항목에 남편 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쓰는 돈의 전부, 입고 먹고 자는 것까지 생활하는 모든 비용이 다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 인간은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아니, 여보. 지연아, 도대체 왜 이래? 당신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불만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하라고. 불만? 무슨 불만이야? 앞으로 우리는 쭉 이렇게 살 거야. 하나 더. 당신이 나랑 벌고 쓰는 돈뿐만 아니라 각자 부모님한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도 정확히 계산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주신다고 했던 아파트는 내 명의로 주시는 거니까 같이 살고 싶으면 절반인 2억 5천은 당신이 돈을 보태. 근데 지금 당신은 그럴 돈이 없지? 그러면 내가 우선 2억 5천 대출로 빌려주는 걸로 계산해서 이자만 내. 대신에 원금 갚는 기한은 무제한으로 기다려줄게. 당신 진짜 미쳤어? 나한테 그 돈을 내라고? 같이 사는 남편한테 같이 살 집 이자를 내라니 이게 말이야? 정확히 들은 대로야.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 부모님한테 들어갔던 돈은 그냥 효도한 셈 칠게. 그것까지 다 계산하려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건 그냥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 놈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저한테 소리도 지르고 미쳤냐고 닥달도 해보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도 보고 별짓을 다 한 끝에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면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도 남은 애정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눈치챈 모양이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한때는 그런 상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까? 그것도 아니면 날아갈 것 같을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고요. 다만 제 마음이 참 편해졌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평온을 누리려고 이혼을 한 거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기행과 남편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결혼이라는 게 참 별것 없었고 이혼은 더 별게 없었죠. 제 깨달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다른 분들께서도
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